네, 오늘이 기본 강의 마지막 편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3월, 4월 달은 심화 강의죠. 그때는 채권법하고 특별법을 조금 더 시간을 분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배를 해서 좀 고민을 제가 좀 하긴 할 텐데 채권법을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민총과 물권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서대로 쭉 다룰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법상 체계를 보면은 채권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물권이 먼저 있고 채권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채권이 먼저 있고 물권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 배울 때도 로스쿨에서 배울 때도 채권 계약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를 배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8회 강의로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걸로 놓고 볼 때 이제 민법 총칙부터 쭉 나가면 불가피하게 맨 마지막에는 좀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중요하게 좀 많이 다루려면은 초반에 배치하는 게 좀 좋긴 해서 그죠? 그래서 심화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또 여기 뭐 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얘기도 해봐야 되고 뭐 그렇네요. 자, 오늘 8번째 강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아마 그 시간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특별법 부분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교과서로는 399페이지가 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부분도 매해 시험에 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엇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관계, 그러니까 보상관계라고도 부르죠. 유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다뤄지기도 하죠. 요게 보상관계인데 요약자, 그러니까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겠죠.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승낙한 사람이에요. 그 계약에 대해서 승낙한 사람이고 요 병이라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보험이에요. 보험. 그쵸? 예컨대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놓고 보면은 요약자가 계약자죠? 보험을 이제 계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컨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보험사가 돼요. 보험사. 보험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계약을 하고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자녀한테 돈을 주게 만드는 이런 계약이 있다고 좀 생각해 보면 수익자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자, 이거를 피보험자라고 불러요. 피보험자. 이건 보험계약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은 자녀한테 상속해주기 위해서 내가 계약을 했다. 그럼 내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에 제 집사람이 그죠? 제가 죽으면 자녀한테 돈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집사람이고 피부는 사람은 저죠. 그죠? 피보험자는 저고. 그죠? 보험 수익자는 자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 TV에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험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어쨌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둘 간의 관계 그리고 요 둘 간의 관계 요 둘 간의 관계 요 둘 간의 관계는 이 갑과 병의 관계는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자녀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을 게 있거나 줘야 될 게 있거나 어떤 의무가 있을 거고 그거는 이 보험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둘 간의 관계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계가 있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저 보상관계와 급부관계 저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 수익자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까지는 볼 수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이 수익자는 어떤 지위가 있느냐?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계약 있죠? 요 보험계약. 요 보험계약에 대해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 둘 간의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지위가 없기 때문에 취소권이나 해제권 요건 당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저거를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일에 계약이 해제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이겁니다. 원상회복은 갑과 을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이거는 수익의 의사표시 전이라는 얘긴데요. 이 사람이 그죠? 수익자가 이렇게 내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내가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이에요. 전. 그리고 요거는 후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후입니다. 그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한테 사인을 받죠. 보통 이제 어린 자녀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라서 하지만 그죠? 다 대리인으로 사인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전, 그거 후입니다. 자, 의사표시 전. 내가 수익을 받겠다.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수익을 받겠다고 하기 의사표시 전에는 내가 그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면은 시간은 10년 안에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난해한 기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요거를 권리의 행사기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권리의 행사기간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러면 소멸시효와 같은 것도 어쨌든 권리의 행사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거를 뭐 해석했었냐면 출소기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학설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그 권리의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척기간. 자,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이 함부로 병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이 사람도 수익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을 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요약자는 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약자. 자, 요약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게 중요하죠?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보험료를 다 냈는데 얘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도 얘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리고 얘가 뭔가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해제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본관계는 요거죠. 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보상관계라고도 부르지만 기본관계라고 부르는데 요 둘 간에 얘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얘한테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을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갑한테.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수익자인 병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 안 줘? 이렇게 말해보니까 얘가 보험계약을 처음에 할 때 갑이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을 쭉 이거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날 속였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지금은 약관이 그게 개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사망보험금이 자살은 제외시켰거든요. 그죠? 자살은 제외시켰어요. 이거 자살이다 이거야. 파라 약관에 자살은 이거 돈 못 준다. 이거는 둘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둘 간의 관계. 얘한테 돈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요 둘 간에 그죠? 뭐 보험료를 미납했다든지 아니면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거 민영 의료보험 가입할 때요. 민영 의료보험 가입할 때 뭐 이것저것 묻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 뭐 간 적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묻는데 보통 그죠? 그럴 때 이거를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보험료 다 열심히 납부하고도 나중에 보험금 못 받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거 고지 의무를 해태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나중에 보험사는 그런 거 꼬투리 항상 잡습니다. 항상 잡아요, 항상. 보험사들이 그게 업무예요, 주요 업무. 그리고 수익자가 수익을 향유할 건지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최고권이라는 건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묻고 그거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의사표시의 권리는 얘한테 있는 거죠. 그죠? 수익자한테 있어요. 내가 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저 보험계약에 나중에 수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지휘 권리지만 이거를 한정없이 그냥 놔두면 병은 을은 계약한 다음에도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이 하나 딱 있죠. 예. 밑에 딱 보시면은 구별 개념 여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것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지금 딱 말씀드린 거 저거예요.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도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 저건 뭐냐면 채무인수는 다 지우고 갑하고 을이 얘가 채권자고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라고 생각해봐요. 얘가 1억 개 채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병이 채무자인 을의 1억 채무를 얘가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는데 이 사람의 채무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자기도 그냥 채무를 같이 지는 방식인 거죠. 이것이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같이 병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을의 채무 그대로 남고 얘만 채무자로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병존적 채무인수. 그러면 기존의 채무자 없어지고 새로운 채무자만으로 교체되는 게 있겠죠? 그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병존적 채무인수에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 요 갑을병에서 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은 얘 있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요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이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얘하고 병하고 갑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요 뭐 둘 간에 어떤 뭐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자의로 해주는 거든지 요렇게 과거의 채무자하고 새로운 채무자하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채권자한테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자리에 요 채권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닌 거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뭐 대리 이런 것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빠지기 때문에 그죠? 삼각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행인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행인수는 그냥 그 채무의 내용 있죠. 채무의 내용만 그러니까 채무 자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 자체를 갖고 오는 건데 이행인수는 채무는 그냥 얘한테 있는 거고 자기는 이행 책임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법률관계 보시면
기본 관계, 요거를 뭐 보상 관계 이렇게 보는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효과에 보시면은 기본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가 된 경우에 그 계약 관계의 청사는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금부한 것, 제3자가 이제 수익자가 되겠죠? 급부한 게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낙약자가 이 그죠? 수익자에게 뭔가를 이미 준 게 있다. 근데 준 이후에 요게 깨졌다는 얘기죠. 준 이후에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기본 관계는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해서 그죠?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이미 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익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요약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좀 많이 났죠. 대가 관계에 보시면은 자, 이 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해서 대가 관계의 효력은 기본 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약자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인 대가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을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가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에 대한 얘기, 특히나 기본 관계에 대한 것이 시험에 자주 났으니까 저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수익자에 대한 효력에서요. 자, 4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수익의 의사 표시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수익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그 의사에 반해서 권리의 향유를 강제당하진 않는다. 즉,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권리를 취득할 뿐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기 2번 수익자의 지위 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해놓으시고 해제, 해지, 취소권 없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또한 수익자의 계약이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이거죠.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났죠. 올해 또 납니다 이거. 이렇게 자주 나는 건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A 있죠? 동그라미 A? 예, 저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보면은 권리 변경, 소멸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는 수익자가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니까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수익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근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약자의 권리 의무는 뭐 보시면 되고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낙약자의 지위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수익자에게 동시행위 항변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뭐 수익자가 그 항변권의 존재를 몰랐다 손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줄을 딱 쳐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났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항변권뿐만 아니라 권리의 불발생 또는 소멸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고, 다만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요 A, B, C를 다 패키지로 묶어서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있죠. 낙약자의 최고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났습니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에 정하여 이익의 향유를 할 것인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계약에 의한 급부 후 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 줄 있죠.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요 부분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아닙니다. 요거 요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겁니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요 정도 이상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죠. 계약의 해지 중에 계약의 해제는 이런 거죠. 자, 요때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성립했고, 요때 해제권을 발생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소급해서 소멸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해제권 발생 시까지는 1번, 이거는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봐주는 거죠. 그러다가 해제권을 딱 발생을 시키면 소급해서 소급시키고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계약의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는 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보셨겠죠. 약정 해제권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계약으로 해제권 행사 요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행사 사유를.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약정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서 조항에 해제 사유를 쭉 열거해 놓죠. 그죠? 뭐 어떤 경우 해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적어 놓고 상대방하고 조율을 거쳐서 해제 조항들을 쭉 만들어 놓습니다. 법정 해제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약정 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에 아무리 봐도 조항이 없는데 이거는 뭔가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어서 해제해야 되겠다. 그럴 때죠. 이게 법정 해제권입니다. 약정 사유가 없을 때예요. 약정 사유가 없을 때. 언제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럼 채무불이행은 뭐냐? 이거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 세 가지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지체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이행지체고,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 불완전이행은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 한 거. 불완전이행은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 이런 얘기죠. 요게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죠. 네. 이행지체가 가장 많겠죠. 보통 금전 채무 같은 거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못 갚고 있다. 이거는 이행지체예요. 금전 채무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금전 채무는 그냥 이행지체예요. 내 돈이 없는데 10원도 없는데 그것도 이행지체입니다. 그냥 이행불능이라고 안 봐요. 금전 채무는. 세상엔 돈이 많은데 내 주머니에만 없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일단 하라고 기회는 주란 얘기입니다. 법에서 취지가. 일단 하라고 기회는 줘. 일단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상당 기간이에요, 그게. 상당 기간을 최고하는 거죠.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먼저 상당 기간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안 해요. 그러면 해제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두 통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일 때. 전화를 두 통 한다. 뭐냐? 언제까지 갚을 거냐? 기간을 정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너 오늘까지 갚기로 돼 있는데 오늘까지 돈 안 보냈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시간을 더 줄 거야. 일주일 안에 돈 보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나 오늘부로 해제야. 이렇게. 그냥 첫 번째로 전화하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줄 거야.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일주일 후에도 안 갚으면 그때는 바로 해제야. 이렇게 해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기본은 두 번이에요. 두 번. 하나는 상당기간 최고하는 전화, 또 하나는 해제 의사표시 전화. 요 두 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에서는 기관금고에 해제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전화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행불능은 시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상당기간 최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그죠? 개를 팔기로 했는데 그죠? 계약을 하고 개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개가 죽었어. 그럼 못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상당 기간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해제해 버릴 수 있는 거고. 불완전 이행. 이거는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안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물건을 완벽하게 갖고 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완성해라 이 뜻이에요. 추안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완성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얘도 상당 기간을 줘야 돼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 기간 주는 게 두 개죠? 상당 기간 주는 게 두 개입니다. 얘는 상당 기간 필요 없어요.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그러니까 기간을 주고 제대로 하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해제. 요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니까 이건 바로 해제. 그죠? 요거는 하긴 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 준 다음에 해제. 요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상대방한테. 그게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죠. 내가 그냥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런 부관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해제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제권이 그죠? 뭐 여러 명이 당사자가 이쪽에 한 10명, 이쪽에 10명 이렇게 쌓였을 수 있죠. 이렇게 수인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만일에 상대방이 10명이에요. 그죠? 우리 쪽도 1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 10명이 다 해제 의사표시를 저쪽에 해야 돼요. 한 명만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난 그냥 계약 유지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3명만 야 해제하자. 이 3명만 전화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3명 전화해봤자 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안 해요. 다 한꺼번에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소급적 소멸. 해지라는 것도 있죠. 해지.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지고, 그죠?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장래 소멸 이겁니다. 해지는. 근데 해제는 소급 소멸이에요. 소급 소멸. 그래서 서로 계약을 했다가 뭔가 쭉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 해제가 돼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은 뭔가 이 계약이 있기 전 상태로 서로 간에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원상 회복입니다. 해제 전 법률 행위, 그죠? 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취득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뭐 제3자가 여기 끼어 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보호한다. 이 뜻입니다. 제3자는 보호한다. 요때 끼는 거죠. 요때 계약이 요때 성립을 하고 요때 해제를 했는데 요 1번 뭐 정상적인 것처럼 쭉 시간이 지나왔을 때 요 시점에 제3자가 끼는 겁니다. 그죠? 제3자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제가 발생해 가지고 요렇게 소급을 딱 해서 소멸시키려고 보니까 요 사람이 딱 걸리는 거죠. 저 제3자는 보호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3자가 낄 때는 유효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3자를 권리를 박탈시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뭐 계약 해제 소급표에 의해서 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는 해가지고 시험에 따다다다닥 나는 거죠. 그리고 원상회복은 당연히 주고받은 거 돌려받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물 반환입니다. 그게 안 될 때 가액 반환을 하는 거고요. 원물 반환, 서로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실외이익 배상은 배웠어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 그죠? 성립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이게 실외손해고, 이행이익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이행이 됐을 때 받았을 이익, 이게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저기에는 시세 차익도 포함돼요. 저기에는. 예컨대 계약할 때 1억이었어요. 1억. 내가 1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 해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한 3억쯤 된 겁니다. 그러면 1억만 돌려줘야 되느냐? 3억을 돌려줘야 되느냐? 이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3억입니다. 저건 3억이에요. 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05페이지에 계약 해제에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요거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입니다. 일단 그죠? 일단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계약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죠? 계약 이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소급적 소멸시키는 게 계약 해제고요. 우리가 소급적 소멸이라는 게 취소가 있었죠. 취소. 그죠? 법률행위 취소. 그거는 계약을 성립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착오가 있었건 아니면은 사기가 있었건 강박이 있었건 계약할 때 문제가 있어서 소급적 소멸시킨 거고, 그죠? 이게 취소고, 해제는 계약 성립할 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똑같은 소급적 소멸이긴 하지만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계약의 해제는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행할 때 시간적 인터벌,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구별 개념에서는 뭐 해제 계약, 이거는 뭐냐면 해제 계약이라는 건, 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해서 상대방 채무불이행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게 저 법정해제권이고, 해제 계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아요. 뭐 예컨대 계약을 하고 이제 이행할 때까지 시간이 몇 달, 이제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런 거 많은데요. 계약을 하고 이행할 때까지 몇 달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누구의 채무불이행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서로 간에 합의해서 계약을 없애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해제 계약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무슨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딱 회사 간에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행하려고 막 여것저것 준비하고 쭉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뭐 금수 조치를 딱 내렸다든가, 그죠? FTA 조건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그럼 그거를 서로 간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럼 이거 계약 이거 유지해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냐 서로,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계약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 간 거래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갑자기 뭐 이란한테 원유를 수입하려고 막 그쪽 공급사하고 막 이것저것 계약 막 이행 조건 막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EU에서 금수 조치를 떡 내려버렸다든지 미국에서 금수 조치를 떡 내려버렸다. 그럼 못하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서로 계약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은 우리가 배웠죠. 그죠? 조건의 성취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 실권약관은 이거는 조항이죠. 조항. 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특약을 두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취소와 철회 있습니다. 철회는 그러니까 취소는 어쨌든 간에 계약이 뭔가
계약을 성립할 때 문제는 있었지만 외견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죠? 쭉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죠? 그거지만 요 철회라는 건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문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아직 효력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철회입니다. 효력 발생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효력 발생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게 철회입니다. 철회. 자,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약정 해제권이 있고 그리고 법정 해제권이 있는데 약정 해제권에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돼요. 약정 해제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불발생 요거 치시면 돼요. 약정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것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죠? 나아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약정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지. 약정 해제 사유가 반드시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정 해제권에서는 자, 407페이지 이행지체 있습니다. 자, 이행지체의 반가로 1번에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행지체라고 하면 채무자의 이행기가 있고 이행이 가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근데 이행하지 않은 것 이거죠. 그래서 이행지체이기 위해서는 변제기에 먼저 해야 되고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의무를 해야 돼요. 일단 그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무는 하고 그죠? 예컨대 내가 부동산 매수인이고 상대방은 그죠? 부동산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등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들고 상대방한테 갔어요. 아니면 중간에 만나기로 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오는 중이에요. 이럴 때 나는 내 의무는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행 제공이라는 건. 그죠? 나는 내 의무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동시행위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 이럴 때 내가 이행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지체에 빠지는 거죠.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내가 뭐 해야 된다? 한 번만 이행 제공을 하면 좋게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 그럴 필요는 없고 한 번 딱 가고 그 날짜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안 왔다. 그러면 난 해지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최고를 하는데 상당 기간을 해줘야 된다. 만일에 상당 기간은 어떻게 최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 최고의 정도. 과다 최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과 차이가 없거나 잘못 알고 한 것이라면 이제 그 수량 내에서 유효하다. 예컨대 내가 이제 받을 돈이 1억인데 2억을 언제까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 뜻입니다. 이건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상대방한테 2억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최고가 안 된다 이 뜻이죠. 근데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 착각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착각해서. 과소 최고는 표시된 수량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한다.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5천만 원 줘 이랬으면은 5천만 원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경미하면 전체에 대해서 다 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 줘야 돼요. 상당 기간. 거의 상당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예를 보시면 잔금을 10억을 최고하면서 내일까지 이행하라. 이렇게 최고를 했다. 그러면 내일이 지나면은 되는 게 아니라 10억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처지, 자력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10억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채무의 속성이나 이런 거 두루두루 다 고민합니다. 속히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다. 그러면 최고 기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을 해요. 또 상식적으로.
그건 여러분들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기행위의 경우, 특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다가 뭐 거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기 동그라미 치시고 특약 요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 최고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해줘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상대방이 그죠? 안 하겠대요. 예. 내일이 잔금 치르고 뭐 난 뭐 등기 넘겨주고 하는 날인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계약 뭐 이거 무효라고 막 박박 우기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자기는. 그러면은 이거 상당 기간 줄 필요도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정기행위 이런 거. 정기행위는 그죠? 청첩장 주문 이런 거. 그죠? 결혼식 다음에 뭐 청첩장 백날 와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이걸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정기행위. 정기행위 그러면은 뭐 신문 이런 거죠. 신문. 신문이라는 게 새로운 소식인데 그죠? 오늘 신문이 일주일 후에 온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흔했죠. 시골 동네에서. 예. 시골 동네에서는 옛날에 그 신문이 일주일 막 지나서 오고 막 그랬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약 뭐 이런 경우 서로 간에 뭐 약정하는 거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줬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서 또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 이런 취지의 의사를 첫 번째 전화할 때 미리 한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 전화하는 거예요. 두 번 전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상 딱 나가가지고 보통은 요 특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딱 부러지게 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게 서로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들 상대할 때도 특약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전화 두 번 하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키는 게 좋아요. 예. 자기는 전화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한마디로. 상당기간 최고.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안 하면 분명히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그게 입증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전화 두 번 하는 게 맞다. 넘어갑니다. 이행불능 이거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개가 죽은 겁니다.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케이크를 10,000원에 매도하기로 했으나 채무자가 이걸 지가 먹어버린 거죠. 이행불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대상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시간을 주고 그 대상 물건을 되살려보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또 이것 이행 제공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행지체에서는 뭐였습니까? 내 의무는 일단 해놓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을 때. 맞죠? 그죠? 나는 일단 부동산 중개사에 돈 들고 일단 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왔을 때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행불능 이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상대방은 아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집은 이미 불타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바로 그냥 해제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행 제공 필요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려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행 제공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시험장에서 그죠? 심장은 바들바들 떨리죠? 그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헷갈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행 불능의 판단 시기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것도 계약 체결 시 이런 식으로 또 바꿔놓으면 이것도 또 애매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 시입니다. 해제 시. 해제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이거는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그죠?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거죠. 추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는 자 412페이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해제권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동그라미 2번 철회 안 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 그리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제목에 핵심들이 탁탁탁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여기에 그러나 있죠. 뒤에 보면은 그러나 해제 의사표시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다. 해제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무슨 협박이나 그죠? 아니면은 착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해제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547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아예 조문 자체가 이렇게 지문으로 쫙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제의 권리가 한 명에 대해서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해제의 권리가 없어지면 한 명한테 10명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해제의 권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나머지한테도 다 없어집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제의 효과에서 소급적 소멸이죠. 해제의 효과는 소급적 소멸. 그래서 서로 간에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 회복. 해제의 효과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죠. 일단 해제 의사표시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했고 그러면은 그 의사에 따라서 물권도 서로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서로 등기해 준 거 있으면은 등기 없애고 넘겨주고 돈 받은 거 있으면은 그거 다시 돌려주고 이거를 원상 회복을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소급표와 제3자 보이 있죠? 거기다가 별표 딱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원칙 해제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에 법률행위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로부터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된다.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해제 전에 여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어요. 좀 이따가 그 이유는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선의 악의가 문제되지 않아요. 선의 악의는 뭐냐면 해제할 만한 그죠? 그러니까 이 양 당사자 중에 이런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제3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선의 악의 가리지 않고 다 보호합니다. 전에는 그런데 보호 범위 확대 보세요.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소급적 소멸 시키잖아요. 그죠? 해제 의사표시 이후에 들어온 제3자 이 사람도 그죠? 보호해주긴 합니다. 언제까지?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근데 이때는 누구만? 선의자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보호한다. 자,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에는 그죠?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요 기간 동안에는 선의자만 보호한다. 요거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호되는 제3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일단 외우시는 게 좋아요. 보호되는 제3자를 외우시든 보호되지 않는 제3자를 외우시든 뭘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되지 않는 자를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보호되지 않는 제3자를 외우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 이거는 계약자 지위 자체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했다는 건 계약자의 지위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이건 그냥 당사자인 거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4번 채권 자체를 전부하거나 압류한 자. 이것도 채권 자체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거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전부라는 거는 아예 채권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채권 자체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토지를 매도했다가 매매 계약이 해제된 때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이것도 27회와 25회 시권 나왔고 그 밑에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동그라미 6번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이것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대항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8번 등기를 마치지 않은, 그죠?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 뭐 6번, 7번, 8번 정도가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고 요것들을 주로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위에 거를 섞어서 이렇게 내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서로 받은 게 있으면은 다 돌려주고 다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돌려받는다. 원물 반환 원칙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요것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만일에 동시행 관계가 있는 원채무였다면 반환되는 이런 그죠? 원상회복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채무가 동시행 관계면 이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보증인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해제된 계약의 보증인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보증합니다. 자, 보증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보증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보증 제도를 좀 법에서 좀 타이트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이걸 당사자한테 그죠? 무슨 집안에서 교훈처럼 보증하지 마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음 제도가 어음도 그렇잖아요. 어음 발행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도가 있으니까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음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쓰게 되죠. 전자어음 같은 것들처럼 결제가 좀 수월하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417페이지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냐? 이행이익배상이 있습니다. 이행이익배상. 이행이익배상은 전부배상이 있는데 전부보상 이 뜻이에요. 전부배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시에 1억짜리가 나중에 해제할 때 보니까 4억이다. 그러면 1억만 돌려주고 땡이 아닙니다. 4억 시세 차익까지 다 돌려줘야 돼요. 그죠? 해제.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실외 이익이 이행이익보다는 작죠, 당연히. 그죠? 실외 이익이 이행이익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죽처럼 써 있는 말이 있죠. 뭐 동그라미 2번에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었을 경우에 그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실외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법리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실외 이익을 청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유에서는 이 사항에서는 좀 독특하게도 이행이익보다 실외 이익이 좀 더 많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청구했더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해제권은 소멸을 하는데 뭐 그 2번 있죠? 해제권 특유한 소멸. 여기 보면은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취소와 해제의 박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있죠. 해제와 착오의 경합.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났죠. 근데 작년에 나서 올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나긴 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를 뭐 불이행했다 이런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즉
지금 매수인은 지금 해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해제권을 발생한 거예요. 딱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해제권을 얘한테 행사했으니까 그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주기 싫으니까 이걸 궁리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안 할까? 그러니까 해제된 이 법률 행위, 계약 이거 자체가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얘는 한 명이 해제를 하니까 상대방은 손해배상해 주기 싫어서 그 원래 계약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서 취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손해배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시험에 몇 번 났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해지. 이거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만 되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지라는 말 쓰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 계약에서.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 이거는 일시적 계약이니까 해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차 이런 거는 계속적 계약이죠.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지권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렇게 해지시킬 수 있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 해제권하고 뭐 유사한 내용도 꽤나 많죠.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명시적이라는 건 언어와 문자로 의사표시하는 게 명시적 의사표시고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행동이 설명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동이 설명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집에 가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나는 짜장면에 대해서 이 짜장면 대금을 갚을 뭐 능력과 지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한 거는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짜장면 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를 묵시적 의사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설명 가치가 있다. 그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건 어떤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약법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